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숫자 두 개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충격적인 숫자죠. 맞아요. 금 1온스의 가격 10만 3천 달러, 그리고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 정확히 10만 3천 달러입니다. 와, 네. 두 자산의 가격이 완벽하게 똑같아진 거죠. 그러니까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안전자산이랑 그 가장 최신의 디지털 자산이 완벽하게 동일한 가격표를 달았어요. 나란히 역대 최고치를 찍은 오늘인데 반대로 대한민국 코스피 증시에서는 단 하루 만에 무려 3.8조 원이라는 외국인 자본이 그냥 허공으로 증발해버렸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도대체 글로벌 자본은 지금 무엇을 피해서 이렇게 다급하게 도망치고 있는 걸까요? 끊임없이 지식의 맥락을 파헤치시는 지식 탐험가 청취자님, 오늘 심층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청취자님을 위해 테이블 위에 딱 펼쳐놓은 자료는요. 2026년 3월 31일자로 막 생성된 글로벌 시황 그 야간 브리핑 리포트입니다. 네, 방금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하지만 아주 살벌한 자료죠. 맞습니다. 마이크론의 30% 폭락, 그리고 100달러를 막 위협하는 유가, 또 완전히 두 쪽으로 쪼개진 글로벌 증시까지. 겉보기엔 그냥 파편화된 비명소리 같은데요. 이 안에는 아주 정교한 도미노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자, 이 거대한 폭풍의 메커니즘을 하나씩 풀어보죠. 네, 오늘 브리핑 자료가 보여주는 현상은요. 그러니까 단순한 하락장이 절대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그 돈들이 리스크를 어떻게 재평가하고 또 어디로 피신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피가 많이 흐른 현장, 대한민국 증시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5,052선으로 무려 4.26%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4.94% 폭락하면서 1,052선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5,100선이라는 지지선이 그냥 허무하게 녹아내렸죠. 근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진짜 가장 소름이 돋았던 부분은 사실 지수의 하락폭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 매도의 주체랑 규모였거든요. 외국인들 말씀이시죠? 네. 외국인이 단 하루 만에 1억 1,707만 주, 금액으로는 약 3.8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이게 역대 최대 규모잖아요. 맞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9,009만 주, 또 59만 주를 순매수하면서 어떻게든 막아보려 했지만 완전히 역부족이었죠. 섹터별로 보니까 증권업이 10.45%, 건설업이 5.04% 폭락을 했는데요. 유일하게 밥상물가랑 직결된 음식료품만 0.83% 올랐더라고요. 전형적인 패닉 장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최상단인 삼성전자는 5.16%, SK하이닉스는 무려 7.56%가 주저앉았고요. 이건 약간 비유를 하자면 나이트클럽에서 VIP들이 건물에 불이 났다고 판단하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비상구로 질주를 한 것 같은데 네,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문을 막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그림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왜 하필 오늘 이런 3.8조 원짜리 매도 폭탄이 터진 겁니까? 한국 경제에 우리가 모르는 치명적인 내부 결함이라도 갑자기 발견된 건가요? 한국 경제 내부의 펀더멘털이 하루 만에 3.8조 원어치나 훼손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건 아니다. 네, 이건 철저하게 글로벌 자본의 포트폴리오 기계적 조정, 그러니까 외부 충격에 의한 유동성 회수로 보셔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특히 그 거대한 글로벌 펀드들의 입장에서 한국 코스피는 아주 훌륭한 글로벌 경제의 현금 인출기 역할을 하거든요. 잠깐만요. 현금 인출기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본진이나 다른 곳에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빠르고 쉽게 돈을 빼서 현금화할 수 있는 곳이 한국 시장이라는 뜻인가요? 네, 정확히 그 메커니즘입니다. 한국 증시는 반도체라는 그 글로벌 경제 사이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출 기업들의 비중이 절대적이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니까요. 네, 그걸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아주 빠르실 겁니다. 글로벌 시장에 인플레이션 공포나 지정학적 위기가 딱 닥쳐서 이른바 위험 선호 심리가 박살이 나면요. 외국인들이 신흥국 기술주부터 던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가장 먼저 비워냅니다. 한국 주식은 유동성이 풍부해서 매도 주문을 내면 그나마 제값에 팔고 나가기가 아주 수월하거든요. 아하, 뺄 수 있을 때 빨리 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 매크로 충격이 오면 한국 기업의 실적이 좋고 나쁘고 무관하게 그냥 기계적인 알고리즘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오늘 3.8조 원의 매도세는 한국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당장 달러 현금이 미친 듯이 급해졌다는 명백한 증거죠. 와, 3.8조 원이라는 숫자가 한국 기업들의 성적표가 아니라 글로벌 자본이 느끼는 그 공포의 크기 그 자체군요. 그렇다면 그 공포의 진원지로 당연히 가봐야겠습니다. 글로벌 자본의 본진, 저 태평양 건너 미국 월스트리트입니다. 네, 미국 시장 상황도 아주 심상치 않았죠. 여기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 흥미로워진 부분이 있는데요. 미국 증시 지수를 보면 약간 착시 현상 같아요. S&P 500이 6,300선, 다우존스가 45,216선인데 두 지수 모두 1일 등락률이 정확히 0.00%입니다. 완벽한 보합이에요. 네, 지수만 보면 아주 평화로워 보이죠. 반면에 나스닥만 2074선으로 3.61%나 폭락을 했습니다. 섹터를 보니까 부동산이 7.42% 급등하고 에너지가 2.00% 올랐어요. 근데 통신 서비스랑 나스닥 반도체주는 완전히 폭락했고요. 극단적인 대비가 나타난 거죠. 근데 잠깐만요. 지수 전체가 무너진 게 아니라면 이거 그냥 기술주에서 수익 실현해서 부동산이랑 에너지로 돈을 옮긴 거. 이른바 그 통상적인 섹터 로테이션 아닌가요? 시장이 붕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이 이사가는 중인 것 같은데요? 겉보기에는 그렇게 평화로운 이동 같지만요. 그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굉장히 폭력적인 자본의 추방입니다. 브리핑 자료를 보시면 기술주 중심의 월가가 4년 만에 최악의 분기를 맞았다는 헤드라인이 딱 있습니다. 아, 최악의 분기요? 네, S&P 500이 0.00%로 보합을 맞췄다고 해서 시장 전체가 안정적이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에너지와 부동산이 멱살을 잡고 간신히 끌어올린 만큼 기술주가 바닥으로 내동행이 처진 그 평균의 함정인 거죠. 가장 중요한 시그널은 마이크론의 30% 급락입니다. 시가총액이 막 수십조 원 단위인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하루에 30%가 날아갔다는 건 진짜 비현실적인 수치인데요. 심지어 스페이스X가 나스닥 100에 포함될 수 있게 규정을 완화한다는 어떻게 보면 나스닥 전체 파이를 키울 만한 구조적인 호재 뉴스도 이 자료에 분명히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무시한 거죠. 그런데도 마이크론 하나가 무너지면서 나스닥 전체를 3.61%나 끌어내렸다는 건 단순히 실적이 나빠서가 아닐 텐데요. 그 밑바닥에 무슨 원리가 작동한 겁니까? 그게 바로 할인율의 마법이 역으로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론 같은 기술주, 특히 나스닥의 고성장 기업들은 당장 현재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미래에 엄청난 돈을 벌 것이다 라는 이 기대감으로 현재 높은 주가를 정당화하거든요. 그렇죠. 밸류에이션을 미래 수익으로 땡겨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의 수익을 현재 가치로 끌어와서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10년 뒤에 벌 100달러가 지금 꽤 가치 있어 보이죠. 근데 금리가 막 오르면요. 당장 무위험 자산인 국채 금리가 미친 듯이 오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굳이 이렇게 위험한 주식에 투자해서 10년 뒤에 100달러를 받느니 차라리 지금 안전한 국채 이자를 따박따박 받는 게 낫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가 수학적으로 완전히 붕괴해버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당장의 현금 흐름이나 배당이 아니라 미래의 꿈을 먹고 자라는 나스닥 기술주들이 금리 인상 공포에 가장 먼저 박살이 난 겁니다. 와,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금리 인하라는 시장의 그 간절한 기대를 꺾어버렸는지 알아야겠습니다. 브리핑 자료에서 FICC, 그러니까 채권 외환 상품 시장 동향을 보니까 진짜 범인이 여기 다 모여 있더라고요. 네, 원인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바로 유가와 지정학적 위기입니다. WTI 원유 종가가 지표상으로는 64.89달러로 뭐 2달러 남짓 올랐는데 시장을 덮친 뉴스 헤드라인들은 온통 유가 100달러 돌파 초읽기입니다. 게다가 전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유정 파괴 위협 보도까지 리포트에 등장을 해요. 뭐 저희가 이 발언의 정치적인 의도를 떠나서 시장은 이걸 엄청난 공포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시장은 현재 가격표가 아니라 리스크가 현실화되었을 때 꼬리 위험, 즉 극단적인 위험을 선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실제 정책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그 이란의 핵심 원유 인프라가 파괴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 자체가 엄청난 공포거든요. 유가가 100달러를 진짜로 돌파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송비, 생산비가 급등하면서 연준이 겨우 잡아놓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폭발하게 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절대 금리를 내릴 수 없죠. 오히려 다시 올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OBP나 상승해서 4.35%를 찍어버린 거군요. 네, 시장 금리가 연준의 스탠스를 앞서서 먼저 튀어오른 겁니다.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릴 것 같으니까 시장 금리가 먼저 오르고 그 올라간 금리가 아까 말씀하신 할인율을 높여서 마이크론과 나스닥 기술주들의 목을 돌라버린 거네요. 이거 완전히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도미노입니다. 네, 거시경제 지표들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청취자님, 제가 여기서 진짜 이해가 안 가서 벽에 딱 부딪힌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호흡을 한번 가다듬고 생각해 보시죠. 미국 금리가 오르고 글로벌 위기감이 고조되면 우리는 보통 달러가 강세로 간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달러를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0.32가 하락했어요.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달러가 약해졌다면 반대로 우리 원화 가치는 올라가야 정상 아닙니까? 일반적인 공식대로라면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5.30원이나 뚝 떨어져서 1,445원으로 박살이 났습니다. 달러가 유로화한테 밀려서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원화는 아예 그 달러조차 못 쫓아가고 그냥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건 도대체 무슨 조합입니까? 그 모순이 바로 현재 한국 증시가 처한 딜레마를 아주 정확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환율은 단순히 국가 간 화폐의 상대적 가치만을 의미하지 않거든요. 자본의 이동 경로 그 자체입니다. 자본의 이동 경로요? 네, 아까 일부에서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3.8조 원어치를 팔아치웠다고 하셨죠. 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서 손에 쥔 돈은 일단 원화입니다. 하지만 그 막대한 원화를 들고 자기네 집으로 돌아갈 순 없잖아요. 아, 환전을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반드시 서울 외환시장에서 그 3.8조 원에 달하는 원화를 내던지고 달러로 환전해서 빠져나가야 합니다. 맙소사. 그러니까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달러 가치 자체가 오르냐 내리냐의 문제가 아니군요. 달러라는 통화 자체가 유로화 대비 약세를 보이든 말든 한국 시장 내부에서는 외국인들이 3.8조 원어치 원화를 쏟아내면서 달러를 사들이는 기계적인 환전 수요가 발생하니까 원화 가치가 그냥 문자 그대로 짓눌려 버리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달러 약세라는 글로벌 훈풍이 불어와도 한국 원화는 철저하게 소외되고 오히려 가치가 폭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까 오프닝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을 한번 보시죠. 둘 다 나란히 10만 3천 달러를 찍었죠. 네, 이는 브리피에 등장한 한 애널리스트의 표현처럼 단순한 위험 회피 국면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굉장히 기이한 현상입니다. 저도 사실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보통 지정학적 위기가 터지면 무조건 달러를 사야지? 왜 금이랑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돈이 미친 듯이 몰리는 건가요? 투자자들이 단순히 주식의 변동성을 피하려는 게 아니라요. 이 법정화폐 시스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하면 결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는 거죠. 아, 달러라는 종이화폐 자체를 못 믿게 되는 거군요. 네, 거기에 중동전쟁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변수까지 터지니까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질 수 있는 달러 대신에 실체가 있는 하드 에셋인 금, 그리고 국가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디지털 탈중앙화 자산인 비트코인으로 양면 해칭을 걸고 있는 겁니다. 이건 법정화폐로부터의 거대한 도피라고 봐야 합니다. 와, 단순한 주가 하락이 아니라 자본주의 기축통화 시스템 자체에 대한 베팅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군요. 이렇게 쭉 풀어보니까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중동 유정 타격 리스크가 100달러 유가 공포를 부르고 그게 인플레이션 우려를 낳아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를 4.35%로 밀어 올렸습니다.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높아진 금리는 나스닥 기술주의 밸류에이션을 박살냈고요. 글로벌 펀드들은 가장 유동성이 좋은 한국 코스피에서 반도체 주식을 막 팔아치우면서 3.8조 원을 현금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막대한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려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은 1,445원으로 속절없이 무너진 거고요. 이 도미노가 단 하루 만에 일어났다는 게 정말 진짜 무섭습니다. 하루 만에 전 세계 자본이 움직인 거죠. 핑의 글로벌 증시 동향 섹션을 보면 세계가 완벽하게 두 쪽으로 쪼개져 있어요. 글로벌 자본이 주식시장 전체를 떠나서 금이나 비트코인으로 도망쳤다면 전 세계 주식시장이 다 같이 파란불, 그러니까 하락장이어야 하잖아요. 논리적으로는 다 같이 떨어져야 맞죠. 그런데 유럽 3대 지수인 DAX, FTSE 100,
스택스 50은 모두 0.6%대 상승을 했습니다. 일본도 0.15% 올랐고 호주도 0.52% 올랐어요. 심지어 중국 본토 상하이 지수도 올랐습니다. 오직 한국 코스피가 마이너스 4.26%, 그리고 홍콩이 마이너스 5.39%로 처참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피가 낭자한 골목과 축제가 벌어지는 골목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데 이건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걸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자본의 철저한 격리 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돈이 주식시장 전체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린 게 절대 아닙니다. 자본의 격리요? 그럼 돈이 어디로 간 건가요?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은 지금 투자를 멈춘 게 아니고요. 고금리와 고유가라는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취약한 국가들만 철저하게 격리시키고 반대로 면역력이 있는 곳으로 자본을 대거 이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아, 면역력이 있는 곳이요? 네, 브리핑 자료를 보면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유럽이 오른 이유는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기대감도 있지만 방산주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거든요. 전쟁 리스크 자체가 그들에겐 오히려 호재로 작용한 섹터가 있는 겁니다. 호주는 어떤가요? 거기도 올랐잖아요. 호주는 대표적인 원자재 강국이죠. 유가와 금값 등 상품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호주의 자원주들은 엄청난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엔화 약세를 무기로 수출 기업들의 실적 방어막이 아주 튼튼하게 쳐져 있는 상태고요. 금리의 가장 뼈아픈 희생양이 된 거군요. 맞습니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유가에 따른 생산비 증가, 또 고금리에 따른 반도체 수요 둔화라는 이 이중고를 겪을 뻔한 한국에 굳이 돈을 놔둘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데이터가 자료에 딸 있더라고요. 바로 헤지펀드, 올해 한국 증시 누적 매수분 70% 청산이라는 헤드라인입니다. 가장 기민하게 움직이는 스마트 머니들이 올 한 해 한국 증시에 베팅했던 물량의 10분의 7을 그냥 털어버렸습니다. 반면에 미국 월가에서는 모건 스탠리가 S&P 500 조정이 끝나런다고 하면서 아주 낙관론을 펼치고 있죠. 글로벌 자본은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지만 아시아의 특정 신흥국,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방을 빼버린 겁니다. 와, 70% 청산이라니. VIP들이 비상구로 달려간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 건물을 철거해버린 수준이네요. 자, 이쯤 되니 청취자님도 머릿속이 꽤 복잡해지실 겁니다. 이 무자비한 자본의 대이동 속에서 우리는 당장 내일, 그리고 이번 주에 무엇을 주시해야 할까요? 브리핑의 마지막 부분, 주간 경제 캘린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굵직한 지표들이 아주 줄줄이 대기 중이죠. 당장 오늘 밤에 미국 CB 소비자 신뢰 지수랑 JOLTS 구인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수요일엔 미국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 목요일엔 한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가 나옵니다. 예측치는 전년 대비 2.4% 상승이네요. 그리고 대망의 금요일이 남았죠. 네, 금요일 시장의 운명을 가야빌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 평균 시간당 임금이 줄줄이 나옵니다. 이름만 들어도 진짜 숨이 막히는 지표들인데 도대체 이 지표들이 왜 중요한 건지 그 핵심 메커니즘을 짚어주시죠. 당장 오늘 밤에 나오는 졸츠 구인 보고서가 시장을 어떻게 흔들 수 있습니까? 졸츠는 쉽게 말해서 기업들이 사람을 얼마나 애타게 찾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구인 규모 지표입니다. 만약 구인 건수가 너무 높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일할 사람은 적은데 기업들이 사람을 구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필연적으로 임금을 올려줘야겠죠. 임금이 오르면 좋은 거 아닌가요? 개개인에게는 좋지만 매크로 경제에서는 다릅니다. 사람들의 월급이 오르면 씀씀이, 즉 소비가 늘어나고 이는 다시 인플레이션을 멱살 갖고 끌어올립니다. 연준이 가장 두려워하는 임금 물가 스파이럴, 그 소용돌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이 구인 건수가 적당히 식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아, 기업이 사람을 못 구해서 안달이 나면 월급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니까 연준이 금리를 절대 못 내린다는 논리군요. 그럼 금요일에 나오는 고용지표들의 핵심은 뭡니까?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측치 마이너스 92K에서 56K로 다시 플러스 전환될 거란 전망이 있던데요? 금요일의 고용지표는 이 모든 퍼즐의 최종 확인 도장입니다. 실업률이 4.4% 수준을 계속 유지할지, 그리고 실제 늘어난 일자리가 56K 수준에 부합할지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브리핑을 보면 파월 연준 의장이 이미 금리 인상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는 뉴스가 있잖아요. 네, 금리 인상은 안 하겠다고 안심을 시켰죠. 하지만 시장은 파월의 그런 렉 서비스보다 금요일에 찍히는 냉혹한 숫자를 더 믿습니다.
만약 일자리가 예상보다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고용시장이 아직도 뜨겁다는 게 증명되면요. 파월이 무슨 말을 했던 간에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다시 튀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스닥과 코스피는 또 한 번 심각한 발작을 일으키겠죠. 그럼 한국 시장은 계속 얻어맞기만 해야 하는 건가요? 반대로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목요일에 발표되는 한국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가 생명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측치인 2.4% 수준 혹은 그보다 낮게 나와서 한국 내부의 물가가 확실히 잡히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면 외국인들의 맹목적인 한국 시장 투매를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일자리 수와 물가라는 아주 원초적인 경제 지표들이 이 거대한 글로벌 자본시장의 목줄을 쥐고 있는 거군요. 자,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브리핑 자료를 통해 해체해본 2026년 3월 31일의 시장은 결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네, 모든 것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유기체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과 중동 리스크가 쏘아올린 100달러 유가 공포가 미 국채 금리를 밀어 올렸습니다. 높아진 금리는 미래 수익에 의존하는 미국 나스닥 기술주의 밸류에이션을 완전히 무너뜨렸죠. 그리고 유동성이 다급하게 필요해진 글로벌 펀드들은 아시아의 현금 인출기인 한국 시장에서 3.8조 원 규모의 주식을 투매한 거고요. 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원화가 달러로 환전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445원으로 붕괴했고 동시에 유럽과 호주 등으로는 자본이 안전하게 피신하는 자본의 격리가 일어났습니다. 이 복잡하고도 아주 정교한 도미노가 불과 24시간, 단 하루 안에 모두 맞물려 돌아갔다는 사실이 다시금 금융시장의 무자비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이 브리핑 자료를 덮으신 후에요. 청취자님께서 일상으로 돌아가 잠시 차를 드시거나 산책을 하실 때 이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 금 1온스와 비트코인 1개가 똑같이 10만 3천 달러라는 전대미문의 가격표를 나란히 달았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 폭등이 일주일이나 한 달짜리 단기 충격이 아니라 앞으로 단연간 계속 지속될 만성적인 에너지 쇼크의 시작점이라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굳게 믿고 의지해왔던 기축통화 달러의 절대적 지위, 그리고 종이로 된 법정화폐의 영원할 것 같던 가치, 마지막으로 무엇이 진짜 안전자산인지에 대한 인류의 개념 자체가 근본적으로 재정이 되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초입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시장이 보내는 이 극단적인 숫자들은 어쩌면 기존의 경제학 교과서를 다 찍고 새로 써야 한다는 조용한 경고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이 복잡한 금융의 숲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탐험해 주신 지식탐험가 청취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막 쏟아지는 뉴스의 홍수 속에서 숫자 이면에 숨겨진 맥락을 읽어내는 청취자님만의 안목이 오늘 조금 더 날카로워지셨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심층 분석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통찰을 한가득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시장을 지배하는 공포에 휩쓸리지 마시고요. 현상을 꿰뚫어보는 지식의 즐거움을 계속 만끽하시길 바랍니다.